우선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개인 소개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좀 해야 되는 게, 저는 유명한 그룹 부동산 담당자입니다. 진로 그룹에서 카스 맥주고 여기 남부 터미널이고 그 다음에 양재 터미널이고 이거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35살에 이 그룹 부동산을 진로해서 약 11년간 해왔어요. 해와가지고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라고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저는 정상적인 건대 부동산 대학원 또 법을 전공을 하고 또 좀 공부 조금 해서 국비로 나가서 공부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 부동산을 배워온 것이 30년이 넘어갑니다. 또 대학에서 제가 진로에 들어갔을 때 84년도, 그냥 85년도 1월 달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때 들어갔을 때 회장님 보고 저 대학에 나가서 강의하는 거를 허용을 해주세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니까는 명지 실업 전문 대학에서 강의를 해서 강의한 게 또 한 30년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왜 토지 쪽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됐냐라고 그러면, 제가 진로에 있을 때 우리 장진호 회장님 밑에서 전국을 11년 동안 조사한 것이 약 2,200건 됩니다. 그러니까 제 고향은 경기도 파주인데 전라도 광주에 가서 김대중 기념관에서 옛날에 매일경제나 또 아니면은 부산에 가면은 백스코에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도 저는 토지 강의를 아주 자신 있게 지역 분석을 해놔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저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아마 토지에 대한 이력서를 쓴다라고 그러면 가장 자신 있는 게 저를 쫓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땅을 잘 보냐? 그건 안 해요. 여러분들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 9월 달이죠. 9.21 대책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여기 신문 기자분들 오셔도 다 관계가 없습니다. 신문 기자라고 무슨 귀신이야?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에 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에는 전혀 아니에요. 대학에 있는 분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중개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히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강의하는 거, 이건 더더욱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한 거예요. 작년도 9월 21일 이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공급 문제에 대해서, 공급 부족 문제에 가지고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고 해놨을 때 별의별 욕지거리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추석 지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돼요? 요즘 무슨 내용으로 나와? 공급 과잉이라고 그러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은, 토지에 대해서 저는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3기 신도시를 강남을 대체 못한다. 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를 차라리 믿을 바에는 점쟁이 믿는 게 낫습니다. 어느 신문에 한번 그렇게 나왔어요. 점쟁이는 50%는 맞춰요. 근데 부동산 전문가는 100% 다 틀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부동산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 견해가, 의견이 맞는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통 부동산은 엠피리컬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경험과학이라고 그래요.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경험과학에 어울러져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요것이 전체는 43쪽에 PPT가, 그런데 22쪽 중에서 자료로 참고하실 거는 참고하시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이제 백데이터를 보시고 칼라 자료를 또 드려놨으니까 이 내용을 갖다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30분 이내에 충분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5분이니까 시간 딱 지킵니다. 25분. 마지막 기회는 왔는가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왜 그러냐? 저는 1979년도, 아마 여기 79년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79년도 대학원 졸업하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날 때 저는 국비로 말레이시아에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그때서부터 본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렇게 내용을 봐봐 왔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이젠 마지막이다.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마지막이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그 인스피레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 생각에서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아마 보십사라고 그러는데 제가 2016년도 이제 지났죠. 2016년도에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 그 다음에 맥켄지 보고서를 봐봤더니 2015년, 16년이 되면은 중국이 세계 경제 제1위가 된다라고 그런 걸 보고 제가 상당히 쇼크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변곡점이 2016년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오랜 동안 부동산에 대한, 특별히 주택 시장과 토지 시장의 내용을 봤을 때는 2025년, 2026년이라고 그러는 것이 결국은 변곡점,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1년에 매년 38만 호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주택은 공급을 해줘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갖는데 5천만 명을 2명씩, 2명씩 거주한다면 2,500만 호의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주택은 얼마냐면 2,100만 호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400만 호냐? 그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건 것이 500만 호 공급 정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다만 그때 이명박 정부 때는 500만 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도생주택이라고 하는 도시형 생활, 이젠 하나짜리 주택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대에 대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이에 갔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학계에서 뭐 시계열 분석을 하든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하든 자료 분석을 했을 때 결국은 약 230만 호의 주택을 더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공공주택이라고 그러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금자리 주택인, 그것도 더 모르시면 옛날 주공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공아파트를 1년에 공공주택이 22만 호를 지어주는 거예요. 계속 22만 호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뭐를 한 거냐면은 5년 동안에 30만 호 된 건 그동안에 공공주택을 땡겨서 퍼붓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30만 호라고 그러는 건 다시 한번, 자 여러분 4대 신도시, 지금 5기 신도시, 저 5대 신도시가 이제 과천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하면 5개 신도시가 되는데 여기서 30만 호라는 건 그동안에 10년 동안 공급한 거를 땡겨가지고 일시에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시장에 왔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을 왜 기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은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강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정신 나간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2020년도 보는데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2021년, 2002 금년 말서부터 토지 보상 들어가겠다라고 하죠. 땡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2년서부터 이제 3년 남았어. 3년 남아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뭐냐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쪽에서건 서쪽에서건 동쪽에서건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왔을 때 민영주택이 지금 얘기한 공공주택 가격하고 입지하고 싸움이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공공주택이 100% 이깁니다. 이때 그러면 지금 여기 건설회사 오신 분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뭐냐면 건설회사에서 당장 6월 달이 아니고 지난 5월 달에 분양을 했어야 돼요. 8월 달에 분양할 거 지금 난립니다. 지금 초비상이에요. 내년도 분양 물건 더 난리 나요. 왜 그러냐? 지금 얘기한 공공주택이 나오면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입지 좋죠. 서울시나 가깝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 조건, 가격 싸죠. 젊은 애들이 뭘 삽니까? 민영주택 안 삽니다. 이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는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기 신도시는 우리들 신도시야. 맨날 우리들 만나면 뭐해? 야 옛날 보릿고개 알아? 보릿고개. 지금 보릿고개 도시가 1기 신도시야. 2기 신도시는 58년 개띠라 우리는 바로 얘기하는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붐 시대의 도시야. 그럼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냐?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알파고라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알파고 세대의 도시가 되는 게 3기 신도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3기 신도시는 이제 과연 어떻게 변할 건가? 이거를 예측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이놈에게 되느니 안 되느니 뭐느니 이거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 어차피 정책이다라는 건 많은 반대가 있을 때 그걸 딛고 나가는 거예요. 나갔을 때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건가는 분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현재 있는 현상만 한다 이건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그 다음에 신도시 이제 현황 그래가지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기 신도시는 이와 같은 보릿고개 간단하면은 지금 여러분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1기 신도시에서 보통 25평인 60평방미 40, 60, 85, 102, 135, 135초가 6개 평형 있잖아요. 이 중에서 1기 신도시는 거의가 어떻게 되냐면 85초가 어떻게 됩니까? 102 이하예요. 간단하게 하면은 40평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2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는 거야? 85평방미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60평방미터예요. 그냥 보통 25평형, 33평형 아파트다 이거. 그럼 3기 신도시에도 그럴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40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까지의 사이의 아파트가 분명히 3기 신도시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신도시가 과연 어떤 형상을 갖고 시대를 어떻게 맞춰갈 건가 이거를 갖다 분석을 해놔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1기 신도시 보릿고개 세대 중대형이에요. 2기 신도시 이건 중형이야.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이게 중소형이야. 40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 미야. 이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미만이 되죠. 이제 60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평방 소위 말해서 보통 얘기한 20평형, 22평형 아파트가 이제 어떻게 되냐? 3기 신도시 분명히 줄을 올 거예요. 내가 건설해서 사장이라 하더라도 85평방미터, 102평방미터 안 짓습니다. 모르죠. 왜 그러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돈이 얼마나 있어요? 거기를 맞춰가야 될 거냐? 집값은 비싸졌는데 그럼 면적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면적 어떻게 되냐? 나홀로 세대예요. 자, 우리 세대는 어디냐? 자, 1기 신도시는 우리 집이야, 우리 집. 2기 신도시는 뭐야? 내 집이야, 내 집.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는 뭐야? 나홀로 집이에요, 이제. 나홀로 집이야. 이러한 3기 신도시가 과연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과 토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이 내용을 갖다가 예측을 해야 된다. 그동안의 신도시 누구였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군더더기 얘기니까 시간이 많으면은 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강의를 했을 때 마침 오늘 SH 왔나 그리고 돌다가 이제 저걸 했는데 2003년도에 인천 상공회에서 인천 상의에서 저를 인하대로 초빙을 해가지고 자 이때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세요. 의정부 땅값하고 인천 땅값하고 인천이 그야말로 맨발 벗고 뛰어도 의정부 땅값을 못 쫓아갔을 때요. 근데 그 유명한 여러분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때 저를 초빙을 해서 기억나는 게 더샵이라고 그러는 포스코가 분양 가격이 950만 원, 900만 원대. 인천에서 900만 원대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제기한 것이 2003년도 여기에서 인천은 기회의 땅인가 축복의 땅인가. 지금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약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냐? 의정부가 이제는 인천을 그야말로 팬티 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갈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더더욱 적은 거는 2013년도 아까 얘기한 SH에서 왜 나를 초빙했는지 모르는데 SH 강서구민에 갔을 때 약 1200명이 아니냐 복도까지 앉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13년도에 SH의 마곡지구는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일 때 내가 제목을 마곡은 제2의 판교인가 위례인가 그랬어요. 이걸 보고 비웃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상황이 요거는 여기 우리 회원들은 잘 아세요. 제자님들은 가면은 지금도 우리 카페에 봐보면은 그 내용이 요거 봐보면 마곡은 제2의 판교인가 위례인가 검색어 치면 그때 강서 구민회관에서 강의한 내용이 나와.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미분양이었을 때, 근데 마곡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마곡은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제 젊은 층, 아까 얘기한 에코 세대라 우립니다. 이제 알파고 세대라 우리는 이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손잡벌 조금 좀 안 되지만 뭐 자식은 아니고 요런 계층의 애들이 30대, 20대, 30대 애들이 계양신도시, 그 다음에 대장신도시 여기가 생겼다면 쟤네들이 강남으로 놀러 올 것 같으세요? 쟤네들이 명동 놀러 갈 것 같으세요? 쟤네들이 영등포 놀러 갈 것 같으세요? 마곡직으로 갑니다. 내 자신 놉니다. 자신 놉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좀 분석하자. 그러면 이런 때 토지시장이 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보자 이거야. 신문에서 뭐라고 떠들든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런 분야로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주제로 강의할 때 또 웃어서 너라면 넘길 것인가 해서 우리 시대 이제 마지막 투자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래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주택이나 또 아니면 시대나 또 아니면 경기 변동 이런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시죠? 이제 상기 신도시 이제 땅 얘기 이제 슬슬 풀어보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 분야가 좀 모자란다라 그러면 남한테 가서 배워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건설사든 아니면은 여러분 디벨로퍼건 뭐건 내가 좀 안다라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 남의 생각을 갖다가 너무 등한시한다 이거예요. 일단 남의 얘기나 남의 견해나 남의 생각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라 해서 결코 토지에 대한 전문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이제 요 다음 사이트에 있는데, 여기 주택은 회복기, 혹용기, 후퇴기, 불황기, 이게 사이클이 있죠. 이거 무진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땅에서 회복기가 있고 혹용기가 있고 후퇴기가 있고 불경기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땅은 어떻게 되느냐, 남부권에서 튀면 서부권으로 갔다가 서부권에 가서 동부권 갔다가 수도권에서 그 다음에 북부권으로 해서 사이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는 토지의 전문가인 줄 아는데, 자신 놓고 얘기하면 부동산 전문가가 10명 있다면 1명 내지 많아야 2명만 토지의 전문가입니다. 나머지는 주택이나 경매에 대한 전문가예요. 토지가 얼마나 보기가 힘든데요. 얼마나 여러분들 알아내기가 힘든데 이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은 사이클에서 사이클에 어디냐, 변곡점만 찾으면 이기는 거예요. 팔 시점, 처분할 시점과 그 다음에 매입할 시점을 갖다 잘 찾아낼 수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라고 그러는 거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언 뉴타운이 뜬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북아이언 뉴타운 거기도 떠요? 아니야. 같은 지금 옆에 있으면서도 가격이 서로들 어떻게 되냐, 한 놈은 뜨고 한 놈은 안 떠. 또 이쪽 놈이 뜨면 이쪽 놈은 안 떠. 이게 주택시장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주택시장이다라는 건 요같이 특이한 특정점을 갖다가 지역점으로 찾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주택은 보편적으로 전국적인 사이클로 흘러가요. 근데 토지는 그게 아니에요. 지역별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면전을 벌이는 건 주택이에요. 게릴라전을 벌이는 건 토지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뜬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쪽이 뜨는 건 아니니까 그런 내용을 보라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토지와 땅 분명히 다른데, 저는 토지라고 안 그립니다. 땅이라고 그립니다. 땅이라고 그래요. 토지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고, 땅이라고 그러는 건 강남의 복부인들이 땅이다. 그래서 토지와 저는 땅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달리는 만무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땅이라는 건 그만큼 실물을 많이 겪어봐야 된다라고,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요거 한번 쫙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토지라고 그러는 건 어떤 때 이제 기회가 오나. 그래서 자, 지금 얘기하는 22쪽 중에 13쪽이네요. 우리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에 서부권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 투자의 키워드는 이게 뭐냐면 축의 변화예요. 아까 잠깐 제가 뭐 했습니까? 의정부와 인천에서 바로 뭐냐면 축의 변화를 갖다 준 게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다 이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인천이 어느 날 이 정보를 갖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엎어버리는 이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따 하나 나올 텐데 잠깐 보시면 김포하실 거예요. 옛날에 김포는 최고가 어디예요? 김포읍이야. 두 번째가 통지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어디죠? 양곡이라는데요. 그 다음에 아니면 고천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지금 양곡, 구례리 있는 데에 김포 신도시가 생기면서 1위가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양곡이 1위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김포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진, 마성이라는데요. 네 번째가 고천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과감해 그립니다. 저 3기 신도시 생기면 노지 분기점 바로 옆이 고천이야. 그 다음에 고천 옆에가 계양 대장지구야. 여기가 키로수로 하면 2km뿐이 안 돼요. 2km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고천이 어떻게 될 거냐? 물론 그린벨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할 면적이 얼마 안 되지만, 이제는 고천이 간단하게 하면은 김포 신도시, 한강 신도시, 야 까불지 마, 한번 떠볼래? 라우릴 정도까지 이제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개발 추계 변동이에요. 그런데 강남 추계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천에 신도시 생긴다. 그 다음에 교산지구, 교남지구예요. 교산지구에 지금 하남 H1 프로젝트 아닙니까? 여기에 신도시가 생긴다. 그런다고 해서 강남에 추계 변동될 것 같아요? 추계 변동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3기 신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공공주택이 공급이 됐을 때 수도권의 남쪽에서 오느냐, 동쪽에서 오느냐, 서북 쪽에서 오느냐, 이거에서 추계 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남의 대치동이나 그 다음에 압구정동이나 또 아니면 삼성동이 소위 말해서 걔네들한테 질 것 같아요? 교산지구한테 질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고덕지구가 안 그랬다고 교산지구한테 질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야. 그런데 아까 얘기한 김포에서는 이 추계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이러한 내용을 갖다 놔고 났을 때 부동산 투자는 간단한 거야. 아까 내가 무슨 전문가분들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아까 뭐 나부터도 안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러는데, 계량 분석하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저는 5.16 장학생입니다. 그 유명한 5.16 장학. 그러니까 국비로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랬는데, 나는 부동산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계량 분석한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계량 분석하면 2024년들이 제일 저점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2014년들이 제일 저점으로 떨어져야 돼. 지금 2018년 지나갔어요. 2014년까지는 계속 내려가야 돼요. 계량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럼 계량 분석이 맞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축에 대한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땅에 대해서는 자, 강남과 같이 또 지금 얘기하는 판교다, 또 아니면은 뭐 용인이다, 또 아니면 광교다, 이 축이, 기존 축이 움직임이 거의 변함이 없을 때는 땅 투자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축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맑은 물이 아니고 흙탕물이 흔들려 가지고 기존에 1등이 꼴등으로 되고 꼴등이 1등으로 가는 그 지역에 가서 땅 찍는 게 최고입니다. 잘 유념해 보셔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여러분 신도시 만들 것 같아요? 4기 신도시 만들 것 같아요? 없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축이란다니까. 이 축을 잡아야 된다. 그 축이 남쪽은 전혀 아니다. 어디냐? 서북쪽과 동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왕릉 신도시, 지금 얘기한 왕숙지구, 왕숙지구 저기 저 남양주에 이러한 지역이 되는데, 그 중에서 더더욱 좋은 건 서부권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부권 지역을 한번 봐보면, 자, 이거예요. 제가 예측을 해드릴 테니 이제 두고 보세요. 과천 3기 신도시가 옆에보다는 낫죠.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수서지구나 양재지구의 보금자리 주택, 공공주택 잡으면은 3억에서 4억에서 5억까지 먹는 로또야. 왜냐면 가격이 낮잖아요. 3기 봐봐요. 그런데 밑에 한번 창릉 신도시 보세요. 상암 마곡보다는 적지만 그 옆에 김포나 행신지구나 일산이나 고양지구고 니코르가 된다니까.
이게 신도시에서 일어나는 3기 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축의 변화예요. 이 축이 아까 얘기한 토지시장에 전입이 됐을 때 토지를 갖다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꼴등에 싼 거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경제 일원 아닙니까? 싼 지역 땅이 어느 날 졸지에 어떻게 되니까 눈 몇 번 감고 몇 년 지나고 났더니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지역은 결국은 서부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주택이든 땅이든 부동산 투자 순위 변동이 없을 때 대박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축의 변화가 왔을 때, 순서가 변화가 왔을 때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자, 과거 사례 혼돈 지역에서 제가 얘기했던 인천 의정부에 발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고천이 1등할 날도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김포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걸 봐보면은, 자, 제가 요거를 지도에서 정확하게 쟀어요. 어디로 할까? 여기다 행주대교로 할까? 여기다 행주산성을 기준으로 했어. 행주산성에서 6km, 행주산성이 6km 사방 6km에서, 자, 이게 뭐냐면 창릉 신도시하고 계양 신도시하고 사이가 5km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양 신도시하고 대장 신도시는 붙어 있잖아. 세 개 신도시가 붙어 있는 거야. 세 개 신도시의 사이는 5km뿐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돈이 제가 대충 계산했어요. 10조가 넘어갑니다. 10조가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 보상금이, 그럼 저 10조가 특이한 게 있어요. 보상금의 특징은 저기 저 김포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저기 고양시에서 나온 돈 보고, 야, 평택에 고덕지구라는데 알지? 삼성전자가 들어가는데 그쪽 갈래? 안 갑니다. 야, 저 파주 쪽이나 김포 쪽이나 여기에 뭐가 있다는데 그건 갑니다. 이게 뭐냐면 제이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과천 신도시나 또 아니면 교산지구, 하남의 H1 프로젝트에 나온 교산지구에서 나온 보상금 가지고, 야, 저기 김포 쪽에 좋은 땅이 있다는데, 파주 쪽에 있다는데, 얀마 거기는 김정은이 때문에 내가 겁이 나가지고 안 갑니다. 이러한 지역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저 지역에서 나오는 게 10조가 넘어갈 돈이 아직도 지금 계산이 못합니다. 계산이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여러분들 그 자료에서, 제가 사실은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변에 아까 얘기한 3기 신도시 세 군데, 계양지구, 대장지구,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 이거 다 세 군데 빼놓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경 6km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15군데 특지 개발이 있어요. 저기 돈은 계산도 안 한 거야. 저 돈까지 오면 약 15조가 넘어갈지도 몰라요. 이러한 돈들이 어디냐면 반경 서로들 신도시와 신도시는 5km 이내, 행주산성을 기준으로 해서는 6km 이내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돈들이에요. 이쪽에서 나오는 돈들이 축의 변화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서, 사상, 제가 막말로 잘하죠. 머리에 털 난다고 그러는 얘기죠. 나 여태껏 머리에 털 나고 저렇게 가까운 도시에서 저렇게 보상금이 많이 나온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걸 어느 언론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내용을 한번 집중 분석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한 거예요. 창릉 신도시 그린벨트 250만 원, 계양 신도시 제가 대충 잡아본 거예요. 이게 10조 5천억이야. 아까 얘기한 15개 합치면 약 15조가 넘어갈지도 몰라요. 이러한 막중한 돈들이 과연 어디 가서 어떻게 풀릴 건가? 그러면 그 지역, 그동안에 가장 낙후된 지역 안에, 서부권이 가장 낙후된 지역 안에 이 지역의 변화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변화를 아까 왜 서두에 저의 과거를 얘기를 했냐, 제가 하나 좀 적은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용산 시외버스터미널이 진로 겁니다. 아마 옛날에 계신 분, 그걸 내가 남부터미널, 지금 옛날에 서초 트럭터미널이에요. 글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양재동으로 옮겨놨어요. 양재동에 그래서 트럭터미널이 서초동에 있는 게, 그 트럭터미널을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옮길 거다라고 해서 제가
저기 그 분당, 그러니까는 지금 원래가 금토동 옆에 이매동 요쪽으로 해놔가지고 옛날에 덕수건설이라고 하치장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내가 경매로 따오면서 바로 뭐냐면 트럭터미널도 양재동에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연계될 거다. 근데 그때 뭐가 터졌냐면 땅 매입하고 났더니 분당 신도시가 터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흐름을 저는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직접 경험을 엄청나게 해본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30대 중반에 지금 얘기하는 트럭터미널 윙겨놓고 뭐에나 놓고 카스 맥주 공장도 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갖다 다 해놔놓고 그랬는데 이 경험을 해보고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토지 투자는 어디다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서부권이다라고 그런 것을 저의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보상금은 지역성이 강하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보시고 5분이 좀 늦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이게 뭐냐면은 축의 변화는, 그린벨트는 어떻게 변할 건가? 신도시와 서울의 중간 지점을 분석할 땐 뭘 가지고 분석하고, 신도시 반경의 우선해제, 그린벨트의 우선해제 마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보는 거, 그 다음에 기존 주택지역의 집중 분석에서 점수를 제가 부여했죠.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가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강의 시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